예, 저는 그 원고를 보면서 진행을 할 거니까 그냥 밝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례. 예, 반갑습니다. 저는 소개받은 양희송이고요. 뭐 경주 출신이긴 하지만 사실 경주에 대해서 너무 잘 모르고 오랫동안 살아오다가 좀 뒤늦게 경주 알아가고 공부하고 하는 예, 그러고 있는 중입니다. 제가 원고를 보내놓고 보니까 좀 분량이 많아서 뭐 다 그냥 읽는 방식으로 하면 시간이 너무 걸릴 것 같고 해서요. 제가 좀 건너뛰어 가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에 이제 최영재 선생님께서는 이제 사진 자료 통해서 또 아주 희귀한 자료들을 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많이 주셨는데, 저는 사실 이제 경주 사람이지만 뭐 윤경열 선생님 직접 가깝게 좀 뵙거나 이럴 기회가 거의 없이 자랐습니다. 뒤늦게 이제 주로 책을 통해서 지금에서야 이제 자료들을 좀 찾아가면서 알아가려고 보니 그 과정에서 그 느끼게 되는 좀 아쉬움이라든지 또 좀 궁금함이라든지 이런 게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 글에서는 윤경열 선생님이 남기신 자료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 또 그분이 이제 그 가르치신 내용들의 어떤 근거는 어떤 방식으로 좀 확인할 수 있는지, 그리고 또 그분이 하셨던 작업에 대한 지금 시점에서 이제 평가나 자리매김을 좀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는지 그런 내용을 좀 말씀드릴 생각이고요. 그걸 통해서 이제 고청 선생님을 어떻게 계승할 건지, 그리고 또 그분이 갖고 있던 문제의식이 뭔지, 뭐 이런 이야기까지 좀 나갈 수 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서로는 뭐 경주를 알아간다라는 것이 우리가 그 지식을 알아가는 방식으로 아는 것도 있고요. 또 뭐 무언가를 할 수 있다 없다라는 방법으로서의 알미라는 차원도 있고, 또 체험적으로 우리가 알아가는 차원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향토사학자로서 고청을 조명한다 하는 이야기를 하려고 할 때 16페이지 그 아래쪽에 내용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향토사학자라는 말이 그 전문학자들에 비해서는 좀 아마추어다 뭐 이런 느낌으로 쓰이기도 하고, 또 최근에 보니까 이제 역사 논쟁 때문에 이제 제야사학이나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폄하되어서 쓰이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저는 이 글에서 향토사학자라는 명칭을 멸칭으로 사용하지 않고 전공이나 학위나 직업과 상관없이 경주의 역사 문화에 관심 있는 이들을 아주 광범위하게 포괄할 수 있는 용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 말이 곧 뭐 전문적인 영역에 대해서 우리가 무지해도 괜찮다거나 혹은 어떤 우리의 논의가 좀 어설프게 흘러가도 괜찮다라는 의미는 아니고, 그런 전문적인 연구의 바탕을 우리가 잘 활용을 하되 우리가 좀 추구하고 알아가려고 하는 것은 경주의 지역적인 기반을 두고 경주를 아끼면서 사랑하는 분들이 경주를 알아가는 과정에서 접근하는 것이다. 이렇게 좀 잠정적으로 의미부여를 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7페이지 중간부터 경주 지역의 향토 문화사 전개를 간략하게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게 제가 잘 몰라서 정리를 한 거고요. 옛날부터 뭐 어떤 문헌들이 경주에 대해서 주로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지를 쭉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혹시 좀 관심 있는 분들이라면 뭐 향후에 좀 참고하실 수 있도록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쭉 정리를 해봤습니다. 삼국사기 삼국유사가 아마 대중적으로 제일 널리 알려진 자료일 텐데, 경주 지역에서는 그 동경잡기라는 책도 조선시대에 발간된 바가 있고, 근대로 넘어오면서는 그 최준 선생님이 그 경주에서 정인보 최남선 선생을 한 1년 정도 사마소에 머물게 하시면서 이 동경잡기를 수정 보완해서 동경통지라는 책을 펴내기도 하셨습니다. 이렇게 이제 경주 전체를 좀 정리하는 작업은 뭐 그 후로도 꾸준히 이어졌는데, 제가 보니까 그 경주 고등학교, 중고등학교 교장 지내셨던 권호찬 선생님이 또 이런 작업을 한 80년대 어간쯤에 하셨던 것 같고, 현재는 이 작업은 경주 시지를 편찬하는 것으로 통합돼서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식적으로 경주 전체를 다루는 그런 글들은 대략 이제 경주 시지로 좀 통합이 된 것 같고요. 그 외에는 민간 차원에서의 글들이 이제 꾸준히 좀 나오고 있는데,
앞으로 이제 이런 자료들이 어떻게 활용될지가 좀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경주 역사 문화 관련해서는 18페이지 중간입니다. 일본 학자들이 일제시대 때 정리를 한 내용이 여전히 좀 중요한 자료로 활용이 되고 있고 상당히 방대한 작업을 했습니다. 세키노 타다시가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1902년부터 그 한국에 이런 고적 조사를 했는데 자료를 보니까 1915년에서 1935년까지 상당히 긴 시간 동안 이 프로젝트로 한국의 전반적인 조사를 아주 광범위하게 진행을 했고 또 그 자료들이 현재 좀 남아 있어서 또 연구하시는 분들은 여전히 좀 이런 자료들을 좀 사용하실 수 있는 상황이고요. 물론 이제 이 자료에 대한 평가들은 여러 가지 비판적으로 좀 검토돼야 될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경주는 뭐 일제 시대 때 관광도시로 좀 본격적으로 좀 개발이 됐고 또 그 이후에 일제 시대 후반에 가면은 경주가 단순히 이제 역사만 아니라 독립, 모골 같은 이제 문학가들을 통해서 그분들의 이제 문학 세계를 통해서 경주의 여러 가지 측면들이 또 재조명되고 또 음미된 차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주 역사 문화에 관심을 갖는다고 했을 때는 역사 유물만 아니라 문화 예술 영역까지도 다 포괄하는 광범위한 작업이 될 것이다 생각을 합니다. 19페이지부터 고청 윤경열 선생님 주요 활동의 이제 생애 부분은 뭐 워낙에 거의 다 잘 아시니까 뭐 간략하게만 언급을 하면 20페이지 보시면 제가 그 책을 통해서 쭉 읽다 보니까 가장 눈에 들어왔던 게 윤경열 선생님 경주 오셔서 어린이 박물관 학교를 시작할 때는 진홍섭 원장님 통해서 같이 좀 협력을 하면서 시작을 하셨고 신라문화 동인회는 경주 출신의 또 석총 이상구 변호사와 조력을 하면서 같이 활동을 하셨는데 보니까 이 지역에 참 좋은 분들하고 연결하시면서 이 활동 폭을 넓혀 가셨고 윤경열 선생님이 늘 거기서 실무적으로 중심을 좀 쥐고 활약을 하셨구나 하는 걸 좀 볼 수가 있었습니다. 21페이지 중간쯤에 보시면 그 고청 선생님에 대한 뭐 다양한 여러 가지 평가가 있겠지만 저는 제일 기억에 남는 거는 그 흰 두루마리 입으시고 머리 휘날리시면서 다니시는 이제 그런 느낌 이미지로 남아 있습니다. 이분의 책 제목도 뭐 영원한 신라인, 마지막 신라인 이런 표현을 쓰는데요. 저는 뭐 이분이 이제 신라 문화에 대한 관심 때문에 또 이런 별칭을 얻으신 것 같기도 하지만 그 유명한 그 소설 있지 않습니까? 큰 바위 얼굴이라고 어떤 사람이 평생에 걸쳐서 그 바위에 새겨진 얼굴을 흠모하면서 살았는데 말년에 보니까 이 사람이 그 바위 얼굴을 닮아 있더라 하는 그 유명한 소설이 있죠. 어쩌면 윤경열 선생님의 어떤 그런 풍모와 또 그런 하셨던 활동과 인품이 우리에게 어떤 신라인의 어떤 이미지를 추상적인 게 아니라 굉장히 가깝게 우리 일상에서 만날 수 있는 모습을 좀 보여주신 게 아닌가 그런 방식으로 우리가 고청 선생님을 기억하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고청 선생님이 남겨주신 작업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대표적으로 책을 중심으로 좀 꼽아보면요. 첫 번째는 이제 남산과 관련된 결의의 땅, 부처님의 땅이라는 책이 가장 대표적인 책이 되겠습니다. 이 책의 서문에서 일제시대 때 경주 남산의 불적이라는 책이 발간된 바 있는데 해방된 지가 언젠데 아직까지도 우리나라 사람들이 낸 경주 남산에 대한 책이 없다 하는 아쉬움을 토로하면서 이 책을 썼다라는 말씀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이 책이 아마 이제 경주 남산과 관련해서는 가장 그 속속들이 방대하게 그 내용을 담아내고 있는 책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그 22쪽 아래쪽부터 좀 보시면 그 책의 전체 구성은 남산 주요 골짜기를 총 26개소로 구분을 했고 29장으로 나누어서 사진도 있지만 직접 그린 그림도 들어가 있고 또 관련된 전설이나 발굴 관련된 사연들을 아주 꼼꼼하게 담아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정리하신 것에 따르면 남산에 이제 절터가 113곳, 불상이 79개, 석탑 63개 등 한 330여 개의 유적이 산재해 있다. 이런 걸 표로 다 정리를 하시고 내용으로 다 좀 정리를 해 놓으셨습니다. 상당히 판형이 큰데도 아주 빈틈없이 빽빽하게 책을 만들어 놓으셨고요. 지금도 뭐 꾸준히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만 이제 뒤에 가서 좀 말씀드리겠지만
남산 연구의 그 고청 선생님의 이 작업을 어떤 방식으로 좀 그 계승해 나갈 것인가 하는 고민을 해볼 때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 책은 이제 신라의 아름다움이라는 책인데요. 85년도에 나온 책입니다. 173쪽 분량으로 작은 판형으로 나왔는데요. 저는 이번에 자료 조사를 하면서 이 책이 상당히 흥미롭게 눈에 들어왔습니다. 지금 뭐 시중에 구할 수는 없고 도서관에도 가니까 따로 보관을 해놓은 데서 빼와서 봐야 됐는데, 이 책은 사진을 중심으로 짧게 설명이 좀 곁들여진 방식으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아주 뭐 빨리빨리 볼 수 있는 그런 책입니다만, 그 고청 선생님이 제가 조금 이따 더 뒤에 얘기를 하겠지만 가장 그 문제의식으로 갖고 있는 신라의 미란 무엇인가, 그리고 그것이 당대 유통되고 있는 야나기 문해요시로 대표되는 일본 사람들을 통해서 또 이제 한국 사회에 아주 널리 퍼져 있는 그 한국의 미에 대한 통념에 대해서 그걸 교정하기 위한 작업이다라고 저는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담아놓은 사진이라든지 설명들이 비록 간략간략하지만 굉장히 그 주제에 충실한 방식으로 책이 만들어져 있고 해서, 저는 이 책이 고청 선생님이 좀 하고자 했던 작업들을 가장 직관적으로 잘 드러내고 있는 책이 아닌가,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4쪽 아래에 보면 그 인용해 놓은 부분이 있는데요. 고청 선생님의 문제의식이 이런 거였습니다. 일본 침략 시대 일본 학자들은 한국 사람들이 흰옷을 즐겨 입는 것은 물감을 만들 능력이 없기 때문이라 하였고, 또 대대로 계속되는 임금들의 폭정과 당파 싸움으로 문란한 정치에 시달려 자기들이 상복으로 입는 흰색으로 활동하고 있으니 한민족은 색깔의 즐거움을 모르는 슬픈 민족이라 말하여 우리들 정신에 열등의식을 심어주었던 것이다. 이게 여러 번 반복돼서 나오고요. 자서전에도 나오고 또 이 책에도 이거를 넘어서기 위한 작업이 바로 이 신라의 아름다움이라는 이 책이 지금 지향하고 있는 바다 하는 것을 여러 번 드러내고 있습니다. 저는 이 책 좀 재평가되고 새롭게 좀 음미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넘어가서 26쪽 가시면 고청 선생님이 어린이들을 위한 신라 이야기로 창비 아동문고에서 2권으로 출간을 하신 책이 있습니다. 내용 자체는 대부분 삼국사기나 삼국유사에 나오는 여러 가지 전설이나 민담들을 채록을 하고 있고, 그 외에 경주 시지, 경주 전설 등 이제 별도로, 그리고 본인이 직접 또 수집하신 내용들이 좀 더 포함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고청 선생님이 일찍부터 이제 어린이들을 위한 작업들 많이 하셨다는 것은 이제 잘 알고 계실 텐데요. 저는 이 책, 지금은 뭐 우리가 고전 동화나 이런 것들 출판이 굉장히 많이 되어 있긴 하지만, 고청 선생님이 작업을 하시던 시절 혹은 그 이전에 가르치시던 시절에는 이제 이런 일들 굉장히 좀 소중한 전통적인 문화를 전달한 굉장히 소중한 통로로 작용을 했고, 그때 사용하신 약간 그 구전되듯이 남아있는 기록들이 책으로 묶인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계승의 차원에서 좀 과제로 생각하는 것은 이런 내용들을 조금 더 이제 정밀하게 학술적인 연구가 이어질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왜냐하면 이런 자료들은 이제 국문학이나 또 이런 쪽에서 굉장히 중요한 소스들인데, 보면은 글만 남아있고 출처나 뭐 어떤 방식으로 이걸 수집하셨는지에 대한 그 후속 연구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덧붙여지면 훨씬 더 다양한 방식으로 활용이 될 수 있을 텐데, 그런 과제가 좀 우리 앞에 있는 것 같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27쪽 아래부터는 이제 그 신라의 아름다움에 대한 고청 선생님의 문제의식이 어디서 나오는가 하는 내용인데요. 그 아래쪽에 몇 개 인용된 문장 보시면, 중국은 형태, 일본은 색채인데 조선은 선이다. 조선인들은 흰옷을 입는데 색깔 감각이 없기 때문이다. 혹은 상복과 같다. 조선의 미는 비애의 미다. 뭐 이런 내용들이 고청 선생님 책에는 여러 번 언급이 됩니다. 일제시대 때부터 그 이후로도 굉장히 폭넓게 받아들여지고 있었던 한국의 어떤 전통 미에 대한 개념이고 또 그것에 대한 설명인데요. 제가 궁금했던 건 도대체 이게 출처가 어딘가 하는 게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언급은 많이 되는데 이게 어디서 나온 얘기인지, 또 누가 얼마나 어떤 식으로 한 건지 되게 궁금했는데 좀 찾아보니,
이게 일본 학자 야나기 무네요시라는 사람이 1920년대 초반에 쓴 글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야나기 책들을 좀 찾아서 확인을 제가 좀 했고요. 그래서 관심 있는 분들은 각주에 있는 자료들을 좀 더 참고하시면 좋겠는데, 그 고청 선생님이 인용하시는 게 야나기의 그 가장 대표적인 주장 그대로입니다. 이런 방식으로 조선의 미라는 것은 약간 그 색채감이 없어서 약간 상복 같은 데서 갖고 온 흰색이 주를 이루고 있고, 그거는 조선의 어떤 그 비애 혹은 한 뭐 이런 것에서 비롯되는 미다. 그래서 쓸쓸하다, 슬프다 뭐 이런 내용들이 아주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문제는 야나기가 그 당시에 일본인으로서는 가장 친한파 인물이었어요. 실제로 1916년도에 경주 와서 석굴암을 직접 와서 보고 나서 굉장히 장문의 석굴암 탐방기를 남겼고, 그리고 1919년에 3.1운동이 벌어진 다음에 그것에 이제 지지하는 논설을 일본 신문에 썼고, 그 다음에 서울에서 총독부가 광화문 철거하려고 했을 때 그거 반대하는 또 논설을 써가지고 실제로 그 광화문 철거를 막기도 하고, 그리고 또 그 서울에다가 그 조선 도자기 전시회도 열고, 또 일본에도 그런 걸 하고, 또 심지어 뒤에 제가 그 인용해 놓은 데 보면은 일본의 보물이랄 게 뭐가 있냐, 다 조선에서 온 거지. 그래서 조선에서 온 거 다 빼고 나면 일본에 남는 게 별거 없다, 뭐 이런 얘기를 할 정도로 굉장히 이제 친한파 인물이었고, 우리나라 전통 미술에 대해서 굉장히 높게 평가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야나기가 어떤 그 조선의 미 전체를 이런 방식으로 평가한 것이 그 악의에서 비롯됐다고 보기는 상당히 또 힘든 상황이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이제 국내에서도 여기에 이제 동조한 사람들이 또 많았기 때문에 사실 이런 방식으로 우리나라 전통 미를 설명하는 것은 그 해방 이후까지 계속 이어져서, 글쎄요, 뭐 저도 어릴 때 뭐 학교 다니면서 이런 방식 얘기를 좀 들었던 것 같아요. 한민족 또 흰색 뭐 이런 얘기를 들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적나라하지는 않지만 이제 그랬기 때문에 그 당대에 일제 시대부터 그 예를 들면은 그 고유섭 개성박물관 계시던 고유섭 선생이나 또 이제 서양화가 오지호 선생이 고청 선생님 만났을 때 이야기 대화하는 내용은 사실 전부 다 여기에 관한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일본 사람을 통해서 조선의 미라는 것이 규정이 되고 그게 또 굉장히 폭넓게 받아들여지고 있는데 이건 아니다. 이거는 극복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아마 이 고청 선생님이 아마 그 30년대 40년대 이 개성에서 이분들을 만나셨기 때문에 거의 이때부터 문제의식이 있었고, 그래서 고청 선생님 49년에 경주 오셔서 이제 신라의 미를 찾아가면서 아마 가장 핵심적인 문제의식은 야나기에 의해서 대표되는 이런 그 입장, 견해를 어떤 방식 극복할 것인가 하는 작업이 가장 핵심적인 작업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야나기의 이런 그 조선 미에 대한 관점은 학술적으로는 1970년대에 굉장히 격렬한 그 비판과 이걸 받습니다. 그 내용 제가 29쪽부터 그 다음에 좀 써놨고요. 한국에서도 뭐 여러 학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야나기식으로 보는 것은 문제가 있다 비판을 많이 했고, 지금도 그 비판이 이어지고 있는데, 가장 지금 최근에 야나기에 대한 평가가 어떤가를 좀 찾아보니까 약간 좀 양면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야나기가 그 아까 제가 인용했던 그런 방식으로 글을 쓴 건 1920년대 초반이에요. 그리고 그 글도 찾아서 읽어보면 자기 스스로는 내가 이 조선의 미에 대해서 막 뭐라 할 입장은 아니다. 그만한 내가 지식이 없고 이제 알아가는 수준이기 때문에 그냥 내 눈에 좀 이렇게 보인다라고, 그렇게 막 이 학자의 어떤 그 성숙한 견해라기보다 이제 관심을 갖고 조선과 또 한국에 대해서 알아가는 한 일본인의 눈에 비친 어떠한 모습을 포착해 쓴 거다라고 처음부터 그렇게 쓰고 있어요. 근데 워낙에 이 사람이 유명했기 때문에 뭐 뒤에 가서 조금 뭐 내가 다 알고 한 얘기는 아니니까 뭐 이런 얘기는 다 빠지고 조선의 미는 이거다. 왜 그러냐면은 다 쓸쓸하고 슬픈 민족이기 때문이다라는 논지만 너무 나가게 됐고, 야나기는 이후에 자기 저술에서 보면은 조선의 미에 대해서 강건함이라든지
장엄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또 많이 얘기를 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이건 거의 안 알려졌다는 거죠. 그래서 야나기 자신이 조금 오해받고 있는 이런 측면들이 하나 있을 수 있고, 또 다른 측면은 이제 한국 학자들에서 아주 강하게 비판받는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1920년대 이후로 일본이 문화 통치로 넘어가면서 뭔가 좀 순치하려고 하는 총독부의 문화 정책 전반에 사실 가장 잘 들어맞았기 때문에 이런 논의가 이렇게 폭넓게 확산된 거 아니냐. 거기에 대해서는 변명할 여지가 없지 않는가. 여전히 우리는 그걸 넘어서고 극복해야 될 과제가 있다 하는 이제 그런 그 지적들이 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각주에 제가 요번에 그 흥미 있게 좀 찾아본 게, 그럼 과연 야나기는 조선미에 대한 이런 관점을 어디서 얻었을까? 그 당시에 야나기와 굉장히 긴밀하게 교류하고 있었던 게 우리나라의 폐허라는 잡지를 중심으로 한 동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이제 염상섭, 변영로 이런 분들이 중심이 되는 그 문화예술 동인 그룹인데, 이분들의 그 글들에 보면 또 이런 흔적들이 나와요. 그래서 아마 야나기가 혼자서 다 이걸 한 게 아니라 자기하고 가깝게 어울리던 당시에 조선의 또 이런저런 뭐 예술가들과 또 문학가들과의 교류 속에서 이런 입장을 갖게 됐고, 그냥 이걸 발표를 한 게 대중화된 게 아닌가, 이렇게 좀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튼 상황이 이런데, 이제 고청 선생님 입장에서는 고청 선생님이 이런 문제를 학자나 미학자나 이론가로서 대처한 게 아니라 본인이 이제 어린이들 만난 이런 강의장에서, 그리고 왜 그런 방식의 평가가 들어맞지 않는가를 이제 작품을 통해서 보여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상복 중심, 흰 옷만 입는다. 아니다, 우리는 굉장히 화려한 색동옷과 아주 컬러풀한 이런 전통 문화들이 너무너무 많은데 그거는 다 무시할 수 없지 않냐. 한국 사람은 색채를 모르는 민족이 아니다, 이런 거라든지. 그 다음에 특히 이제 경주의 여러 가지 뭐 석탑이나 또 석불이나 이런 것들 보면 굉장히 강인한 인상들을 갖고 나오거든요. 그거는 쓸쓸함이나 비애미라고 얘기하기에는 전혀 다른 종류의 미감을 반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앞서 제가 언급했던 그 신라의 아름다움이라는 책에 보면 흥미로운 게 그 인왕상, 석굴암 인왕상의 사진과 그 일본의 인왕상을 사진을 대조해 놓은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도깨비 기와 같은 것도 서로 막 그 중국 한중일 비교를 해놓은 게 있는데 그 미감들이 상당히 다르다는 걸 느낍니다. 특히 이제 우리나라 신라나 우리 쪽은 그 인왕이 됐든 도깨비가 됐든 사천왕이 됐든 굉장히 그 일본이나 그 중국에서는 그냥 공포스럽게 묘사되는 경우가 많은데, 우리나라의 작품들은 그러면서도 해학이 있는, 뭔가 약간 웃음기가 깔려 있는 이런 방식으로 되고 있다는, 그냥 사진으로 같이 보여주면서 이렇게 좀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작업들이 이 야나기에 의해서 대중화된 이런 방식의 한국의 미에 대한 관점을 실제 작품들을 보여주면서 극복하고자 했던 작업을 전 꾸준히 해오신 것으로 평가할 수 있겠고, 그런 면에서 이분이 남산을 돌아다니고 또 신라의 아름다움이라는 그 책에서 보여주고 있는 경주의 다양한 고적 문화 예술들이 갖고 있는 미를 평가하는 데에는 바로 이런 어떤 문제의식이 깔려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새겨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예, 고청 선생님의 이제 유산을 어떻게 이어갈 것인가, 뭐 1차적으로는 지금 이제 기념사업회가 해야 될 역할들이 제일 크다 하는 생각을 하고요. 기념관과 또 고택 통해서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들이 좀 마련됐으면 좋겠고, 그 선생님의 그 책 중에 이제 남산에 대한 연구는 지금 나온 지가 벌써 그것도 30년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업데이트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좀 필요한데, 실제 지금 학술 연구로는 어디 연구소에서 굉장히 거대한 연구 작업을 다 했더라고요. 남산에 있는 유물들 다 실측해가지고 엄청난 볼륨의 그 책들을 이제 마련한 건 있는데, 이제 그거는 학술적으로 그렇고, 고청 선생님의 이제 이 책 안에 보면은 그 사이에 유물의 뭐 위치가 어디로 옮겨갔다든지 또 이러저러한 그 사이에 또 연구된 성과들이 좀 반영되어야 될 필요가 있다면, 이거는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 것인가 하는 뭐 과제들이 좀 있을 것 같고요.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집하신 민담이나 이런 내용들은
근거나 혹은 또 국문학적인 연구들이 더 좀 확장이 돼서 그 선생님이 그냥 수집해놓은 이야기를 그냥 어린이 동화로만 사용하고 있진 않았으면 좋겠다. 그것 이상으로 더 활용이나 연구의 가치들이 있는데 그 활용처를 좀 고민해보면 좋겠다는 바람을 고청 기념사업회는 좀 드리고 싶고요. 또 고청 선생님 이후에도 뭐 향토 사학 관련해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꽤 많지 않습니까? 지역에서 좀 보니까 경주가 어느 지역보다도 이런 그 역사나 문화예술에 대한 그런 그 강의나 강좌를 많이 개설하고 있고 또 개별적으로 공부하고 계신 분들의 내공들이 상당한 분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자원들을 좀 잘 활용하면 좋은데 약간 이 지역 내에서는 그 너무 이제 지원 사업에만 좀 치중된 감이 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요즘은 조금 바뀐 것 같긴 한데 이제 지원 사업으로 책이 나오면 대체로 비매품으로 되는 경우가 많아요. 비매품으로 되면은 이 동네 도서관 아니면 가서 읽을 수 있는 데가 없습니다. 구하는 것도 되게 힘들고. 그래서 그냥 일반 출판으로 일반 유통이 될 수 있는 방식으로 지원 사업을 하더라도 옛날에는 그게 지원금 받아서 나온 책인데 또 팔아서 돈 버냐 뭐 이런 식의 논리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요즘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원 사업을 해도 대중들한테 유통을 시키려면은 다 판매용으로 해서 다 유통하고 하는 것들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아쉬운 게 이제 이 지역에서 경주 관련돼서 이제 굉장히 좋은 그런 지원 사업의 결과물로 나온 뭐 출판물이나 이런 것들이 많은데 좀 경주 와서 처음 알았어요. 그게 전부 다 도서관에 있다 사실. 딴 데 어디 검색해도 안 나오고 구할 수가 없는 책들인데 이거는 너무 좀 폐쇄된 생태계다. 이걸 넘어갈 수 있는 사업들이 좀 많이 이루어지면 좋겠다 바람이 있고요. 그리고 또 지역 내에서 그런 이제 연구 저술 이런 활동에는 뭐 경주문화원이 그동안 역할을 참 많이 해오신 것 같고 굉장히 많은 연구 사업들을 해오시고 또 온라인에 그대로 오픈을 하고 계시는데 더 열심히 좀 잘해 주십사 부탁드리고 싶고요. 경주문화원 쪽에는 이제 두 가지인데 하나는 어쨌든 이런 다양한 영역의 그 밀도 있는 연구나 저술 사업들을 꾸준히 좀 후원자 역할을 잘해 주시면 좋겠다는 거 하나 하고 또 하나는 경주문화원 자료실에 대한 접근성을 좀 높여주시면 좋겠다. 좋은 그 고문원들이나 여러 가지 많이 소장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저도 이제 경주 관련된 글을 쓰고 하다 보니까 가끔은 뭐 무슨 자료가 있는지 모르니까 문의도 하고 한번 찾아보고 싶은데 이게 오픈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좀 그런 관심 있는 사람들한테는 좀 오픈될 수 있는 기회가 되면 좋겠고 또 옛날 그 구 동헌 자리에 있는 그 전시관은 사실 그보다는 훨씬 좋은 모습으로 좀 정비가 돼 있어야 되지 않나. 왜냐하면 경주의 근대 관련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데가 거의 없는데 그나마 가볼 수 있는 데가 거긴데 너무 좀 소략하더라. 조금 더 전시관으로서 내용과 또 규모나 또 여러 가지를 잘 갖춰서 신라 이후의 경주에 대한 이런 거는 그냥 거기 가서 다 볼 수 있도록 아주 좀 잘 갖추어진 그런 전시 공간이 확보가 되면 좋겠다. 그런 역할 정도는 경주문화원이 해주시면 좋겠다는 좀 생각이 들고요. 그 외에 경주에 지금 고고학 발굴 인력들이 어마어마한 숫자가 모여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분들이 다 석박사에 대한 전문가들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분들을 지역에서 좀 잘 활용을 해서 교류하고 한 자리들이 대중적으로 많이 만들어지면 좋겠다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